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교육이라는 전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다가 박중현 선생님들 들으니까 지금 서울에서 체제 전환 포럼이라는 걸 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체제가 우리한테 모두 도움이 될까? 제가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왜 사람들이 복수를 꿈꿀까? 많은 사람들이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고 기회를 주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체제가 행복한 사람들만 법과 체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되게 불행함과 불편을 느끼는데도 왜 그거를 당연하다고 여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당연함, 이 당연함에 대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낯설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국의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시라는 건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거고 익숙한 걸 낯설게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많이 생각했던 것들, 그래서 아마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저의 얘기가 다소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익숙한 걸 막 낯설게 보라고 하니까. 제가 우리 옆지기한테 컴퓨터를 최신 OS로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되게 짜증을 내요. 그게 익숙해진 걸 왜 편한데 왜 더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이 시간을 낯설게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평생교육학연구회 프레이리 관련 논문을 하나 실었는데, 프레이리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게 책으로 1979년이더라고요. 그 당시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을 때고, 프레이리의 어떤 사상을 통해서 의식화와 어떤 실천, 투쟁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논문을 쓰면서 프레이리의 책을 30주년 기념판과 50주년 기념판이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실천 이면에 성찰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에 빠지는 거는 성찰이 없는 행동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책에서도 79년에서는 성찰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쓰지 않았어요. 사고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성찰이 필요한 시기예요. 같은 리플렉션을 그때는 사고로 해석했고 지금은 성찰로 번역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실천 되게 중요하지만 실천하기 이전에 의심하고 주저하고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계를 살필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모두 두 가지 경계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과 악, 그리고 자본과 노동자. 아무튼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경계들이 있는데 지금 살펴보면 이 경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의 경계 안에서 나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대놓고 저 스스로를 경계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지칭을 하는데, 경계의 관점에서 한번 교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롤로그고요. 감히 제가 하정원 선생님이 이렇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기 계시는데 철학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철학이 부재하다는 말 많이 하시죠. 사실은 제가 살다 보니까 모든 것에 철학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교육에도, 정치에도, 행정에도, 모든 것에. 근데 철학은 없고 그냥 그 위에 막 철학 없이 막 떠들고 있는데, 필로소피라는 말이 철학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철학이라는 용어는 단지 지식을 사랑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사랑하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의 3대 그 요소가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이라고 해요. 저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왜 철학이 부재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철학의 분모는 변화무쌍한 시대인데 우리는 과거에, 중세에, 고대에, 근대에 존재론과 인식론과 가치론으로 철학을 논하니까 이게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더 변화무쌍하게 바뀔 것이고, 그러면 그 변화무쌍한 시대를 분모로 하는 그 시대의 철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잭슨 폴록이 그린 넘버 5라는 그림이고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고가의 경매로 팔렸던 그림인데요. 잭슨 폴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대 미술가는 낡은 르네상스 시대 의식으로 이 시대를 펴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시대는 각기 자기 시대만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겠죠. 근데 과거에 규정되어졌던 교육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를 뒤집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심력과 변하려고 하는 원심력 사이의 균형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저 동그라미 원 안에 세상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타협이고 하나의 제도죠. 근데 최근에 그 어마어마한 정보기술의 발달로 1년에 2017년 기준 27제타바이트니까 지금 훨씬 더 늘었을 거예요. 1초에 영화 한 28만 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합의했던 정보가 아니라 저 밖에 세상이 유리시대 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저 시대 안에서, 저 동물 안에서 우리 시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철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의 어떤 처지가 된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가 어떤 우월한 인간이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는 건 나의 관점이고 그냥 부족한 하나의 일 조각일 뿐이야 라고 인정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인간은 너무 전지전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한 나의 생각들, 나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이 우리 변화무쌍한 시대를 만지고 있는 어떤 장님의 신세가 아닐까라는 관점들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전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제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뭐죠 이게? 봄날은 간다? 그때 이영인가요? 그렇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얘기하죠. 제가 가끔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교육이 변하니?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모습이 태어날 때부터 교육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교육의 모습은 계속 그 시대에 맞춰서 변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 교육이 되게 매우 중요한 사회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모두 우리가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당연한 상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고요.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모두 교육을 통해서 용이 되고 싶은 기대가 있죠. 그것이 교육을 사회 문제화시키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근대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르주아 혁명. 저는 상인들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르주아 혁명 이전에는 교육을 통해서 지위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공부 잘하는 우리 이성훈 선생님이 공부를 되게 똑똑하고 잘하는데 태어나길 귀족으로 안 태어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귀족이 되지 못했단 말이죠. 그때는 교육의 역할은 뭐냐면 귀속 지위 안에서 지배하는 사람들은 지배를 좀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게 교육이었고요. 노동자, 피지배 계급들은 지배 계급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화하는 게 교육이었어요. 그게 교육의 기능이었는데 부르주아 혁명을 부르주아들이 그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왜 이걸 일으켰냐 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맨날 귀족한테 삑을 뜯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인류 최초의 그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었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그랬대. 이 말은 100년 전에 장작 그릇을 했던 말이에요. 그 말 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팔아가지고 민중들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입증하려고 했던 건 후천적으로, 혈통적으로 내가 지위를 갖지 못하더라도 후천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라는 성취주의. 이게 근대 교육의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지는 한번 보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양한 교육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학교, 학교 밖에서 문제를 찾기도 하고 또는 전교조나 혁신학교 그 과정에서 저는 교육 또한 전문성과 조합주의에 빠져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겠는데요. 20세기 초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안학교 시초라고 하는 썸마일 그 ASD는 신교육운동이라는 어떤 그 운동을 하고요. 1971년에 라이머와 그 일리츠는 학교는 죽었다, 학교 없는 사회는 어떤 말로 학교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를 지적하죠. 일리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두한테 제공되는 보편교육이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재능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재능들을 학교라는 공간에 모아놓고 하나의 그 기준, 학력이라는 기준 줄을 세우니 당연히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홈스쿨링, 언스쿨링, 심지어 언스쿨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몇 년 전 뉴스에 이런 게 나왔어요. 서울에서 초등학생 10%가 학교를 안 갔대요. 이거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제대로 믿지 않겠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사회 협력하는 모델을 또 만들고 있는데 뭐 일본의 커뮤니티 스쿨이나 영국의 EPA 또는 시티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소개가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한 지역의 교과 과정을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정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의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지역 사회학습센터 뭐전 뒤부터 시작했던 그런 게 있고 잘 아시는 한국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다양한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볼까 라는 고민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